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 시대의 이 비즈니스 2의 세 번째 시간, 이 비즈니스의 개요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기존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구분하고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출현됐으며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이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의 개념, 그리고 전자상거래로부터 이 비즈니스로부터 발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나왔던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1989년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시면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70년대 이제 초반에 은행 간 전자자금 이체 출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발현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전자문서 교환, 전자메일 등 전자메시징 기술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는 ERP, Enterprise Resourcing Planning 등 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 지원하려는 정보 기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웹의 출현으로 이 비즈니스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발전된 전자상거래는 국방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수행하는 모든 상거래 활동, 가상 공간에서 수행하는 주문, 가상 공간에서 수행하는 계약, 가상 공간에서 지불하게 되는 대금 청구, 지불, 배달 등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모든 상거래 행위가 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정보 교환, 광고, 보안 등 자체도 전자상거래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비즈니스랑 이 비즈니스랑 이게 뭐가 다른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인터넷 이용이 기업 활동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확산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용어는 전차 이 비즈니스라고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라 하면 이 비즈니스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주요 기술인 웹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오늘날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적 매체들이 더욱 광범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 운영, 거래 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그 영향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특히 우리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도 모바일 환경으로 진화하고 모바일 쇼핑, 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1-2, 이 비즈니스 시스템과 기업의 가치사슬도 이런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따른 이 비즈니스 확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협력업체와 고객 사이에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 환경 내에서 어떠한 시스템들이 우리 이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CRM, ERP, MIS, PDM, SCM, SEM, SIS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을 되게 되겠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뒷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상거래로부터 이 비즈니스로 발전함에 따라 이 비즈니스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라 부르는 이 비즈니스, 인터넷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구매,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재조정해서 이런 기술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활동의 순간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게 계획적으로 조직된 혁신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서 구매나 제조에서 유통, 판매나 서비스, 아니면 이 전체 과정에서 재조정해야 될 것 있다면 재조정해서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게 이러한 이 비즈니스의 조직적 혁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는 네트워크라는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및 지식 전달이나 교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효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효과와 효율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 서비스, 상품 서비스, 정보 지식 전달, 교환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우리가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의 품질 이런 것들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이고요. 효율은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효과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에 이렇게 정의해서 효과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전반적인 활동을 전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런 이 비즈니스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후 이런 것들이 검색 서비스 업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검색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미디어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었어요. 검색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가 4C가 완성이 된 거고요. 4C, 즉 컨텐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커뮤니티, 상결의 커머스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C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기업들은 보다 적절하고 유용한 내용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법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참여까지 유도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 이런 웹사이트 운영업체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4C 서비스 제공을 솔루션 업체들보다 나은 4C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게 된 거죠. 서비스 제공, 이런 4C의 서비스 제공을 좀 더 낮게 고객에게 더 쉽게 하고, 이 솔루션 업체, 이걸 사용하는 솔루션 업체들은 4C, 보다 나은 4C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고객에게도 보다 나은 4C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포털 서비스 업체 중심으로 커넥션,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개인화 이런 것들을 추가한 6C를 성공적인 포털 사이트 구축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가자면 커넥션이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의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상호협력적으로 제휴한다는 거죠. 연결성을 가진다는 거, 연결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감소시켜서 타 경쟁업체 오프라인 업체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게 해가지고 더욱 세분화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이란 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기존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은 여기다. 거기서 더 작은 시장, 더 제대로 타겟팅된 시장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더 잘게 짜게진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고, 그것도 더 개인화하게 되는 게 퍼스널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되는 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고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상거래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로 변화하게 되면서 과연 이 전통적 상거래와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뭐가 정확하게 다를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 이 비즈니스 특징은 기술한 인터넷의 근본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더 쉽고요. 그래서 인터넷의 근본적 특성을 가지고 오시면 이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효율적인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비즈니스 기업은 이런 단축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시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마케팅 및 재고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됐죠. 그리고 판매 공간이 불필요하게 됐죠. 판매 공간 꼭 필요했는데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게 됨으로써 판매 공간이 불필요하게 돼서 소액 자본으로도 사업 전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소액 자본으로 시작했었어요. 엄청나게 예전에는 이런 상거래가 나가기 위해서는 뭐 3천에 뭐 20, 적어도 80, 3천에 100 이 정도의 시장을 물리적 공간을 가졌어야 됐고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 비즈니스 시대가 들어옴에 따라 이런 가상 공간에서 판매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었다 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화, 글로벌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와 디지털화, 보편화 등을 통해서 이런 이 비즈니스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고객 및 공급업체와 거래할 수도 있고요. 전 세계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자나 텍스트 정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 개별 마케팅 이런 정보들이 더 고객에 맞춰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고객 정보 파악이 너무나 쉽게 가능했죠. 그리고 마케팅 활동도 공통된 매스 타겟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대응도 사서 가서 집에서 막 불만스러운 것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없다면 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수집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고객들도 이탈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비즈니스는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품 쪽으로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상품이라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물리적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상품, 여러분들이 손에 잡을 수 있고 실체가 존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펜 이런 것들은 물리적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에서 물리적 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주식 관련 정보, 여행 정보, mp3 파일 이런 거 이제 디지털 상품인 거죠.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의 경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물리적 상품은 다 만질 수 있고요. 디지털 상품은 만질 수는 없고 단지 컴퓨터를 통해서 보거나 즐길 수 있는 상품이죠. 이게 물리적 상품의 장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물리적 상품도 이 비즈니스 상품으로서의 장점이 있고요.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점잡 유지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품의 분리나 합성이 자유롭잖아요. 디지털 상품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도 있고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판매할 수도 있고 큰 이미지에서 한 부분만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구매해서 합성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변형시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비 물리적 상품의 이 비즈니스 상품으로서의 단점은 배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배달 과정에서 오류나 상품의 손상이 그리고 분실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 비즈니스 상에서 나의 제품을 보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과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수 있고요. 디지털 상품도 단점이 있는데 불법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보호가 조금 더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리적 상품군과 디지털 상품군으로 보셔도 이 비즈니스의 상품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컨텐츠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 컨텐츠와 디지털 서비스로 나누게 되는데 디지털 컨텐츠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특히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mp3 음악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상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상 매개가 됨으로써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호텔 예약이라든지 공연 예약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행 정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주식 정보를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가정상 매개가 되는 것으로 통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디지털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상품들의 특징은 생산되면 품질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수정도 쉽고요. 생산 초기에 고정 비용은 좀 들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한계 비용이 너무 쉽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mp3 파일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조금 더 가치를 어떠한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경험 안 해보고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제조적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 평가판을 무료 배포하게 되는 거고 뭐 게임 데모판을 무료 배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개인에게 가는 상품 자체의 양적 감소, 질적 저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특이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디지털 상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알아본 상품과 이런 상품으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 상대가 생기는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세요. 자, 이 비즈니스에서 거래 상대, 사실 거래 상대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 상품 및 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거래 주체들이 사이에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상품을 거래하는지, 이 거래 주체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거래 상대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래 주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소비자, 정부. 이런 거래 주체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는 이러한 거래 주체들 간에 어떠한 거래가 가능한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인 거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나타내면서 B2C,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B2C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B2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 기업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B는 상품 및 서비스 조건의 제시자.
옷의 상품을 제시하고 서비스는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시자, 정보 제공자 B, 2C에서 B, 그리고 후자의 C, B2C에서 C는 상품 및 서비스의 조건의 수용자. 이런 정보, 내가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거래가 주고받으면서 제품의 거래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 유형이 생겨나는 게 되는 건데, 이게 거래 유형은 B2C고요. G2C도 있고요. B2C도 있고요. 뒤에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서 상품의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상품 정보 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예로 보시면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2C, B2G, C2B, C2C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유형에 따라 이러한 거래 예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래 유형에 따라 상품이 거래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상대와 거래 유형을 살펴보고요. 이렇게 인터넷이란 정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전통의 경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근본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가속을 주도하는 게 패러다임의 주요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 시장 전체의 기본 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비즈니스란 게.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주도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인터넷 상호 커뮤니케이션 특징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주도권이 증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품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만큼 수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순간이 돼버렸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분 공급자를 찾아서 서비스를 비교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가장 내한테 맞는 것을 사게 되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게 가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급자들은 소비자가 찾는 정보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주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소비자 주도 시장이 패러다임에서 바뀌어버리면서 이 소비자 주도 시장이 가장 나타내는 특징은 공급자보다 소비자 주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는 사고 나서 이거 하면 안 되냐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됐다면 구입 전에 이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소비자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브랜드라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고 넷째는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둘러난 정보 자체가 소비 가치를 아예 이 판매하는 루트, 싸게 파는 경로 이런 것들이 소비 가치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가 조금 더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주도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생기게 됐고 소비자 주도 시장이라는 패러다임이 생기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만들게 된 거죠. 브랜드 파워를 증강시키거나 개인화를 이루거나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로 메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트워크 가치는 가입자 수의 비례에 증가하며 아까 전화 같은 경우에는 5년 5천만 원 모으는데 35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많아진 거죠. 가입자 수가 많으면 네트워크 가치는 올라간다, 줄어든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거죠. 가입자 수의 비례에 증가해서 어느 시점부터 그 가치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메트칼프의 법칙인데요.
이 가치의 법칙을 따라 인터넷 자체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팩스, 쉽게 보시면 팩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팩스가 나왔을 때는 팩스를 가진 사람끼리만 다 가능했으니까 그 가치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게 되니까 이 팩스에 대해서 문서 교환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가치를 가지게 됐고, 그 가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어느 공기관이든 팩스를 사용하게 둔다거나 이 팩스를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가치가 증가해 버린 거죠. 세 번째로 무형자산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무형자산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예전에는 물적 자산, 금융자산, 물적 자산, 여러분 땅, 공장, 설비 이런 거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금융자산, 현금, 투자 신탁, 지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브랜드 파워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을 하면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돼요. 근데 뭐 물적,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현금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형자산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 브랜드가 가진 파워,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자체의 자산이 생기게 된 거고, 이런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고객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체들이 몇 개다, 판매 제휴처가 몇 개다, 공급자 자산, 공급업자들은 몇 개고 파트너십은 몇 개 돼 있다, 조직 자산, 내 명성은 이만큼이고 경영자들의 리더십은 이 정도이고 전략은 이런 데고 기업 문화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속하게 되는 거고, 이 무형자산이 또 여러분들의 자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델이나 아마존 같은 것들은 기업 가치가 무형자산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선진 기업들은 무형자산을 더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 독자적인 가치니까 자금을 펀딩해라. 그리고 인적 자원이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내 회사 가치는 이만큼이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 대기업들의 CEO들의 말 한마디로 통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걸 보시면 무형자산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수학체증의 원리예요. 수학체증의 원리는 이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어떤 사업 규모를 초월하면 수익이 급격히 저하한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 체감의 원리예요. 수학 체감. 어떤 사업 규모를 초월하게 되면 수익이 급격하게 저하한다는 수학 체감의 원리와 다르게 수학 체증의 원리, 브라이언 아더라는 교수가 주장한 수학 체증의 원리는 산업 규모가 2배가 되면 생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산출량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원리예요. 이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나서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수학 체감의 원리는 전통적 분야인 제조업 이런 것들의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수학 체증의 원리는 하이테크 산업, 지식 주도 산업에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학 체증의 원리가 지금은 더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 더 번창하고 있는 반면, 우위성을 상실한 기업은 점점 더 약체화되는 경향, 그리고 초기 투자 부담은 크지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단위 비용의 저하로 수익이 체증해 나가는 상황을 잘 설명하게 된 게 수학 체증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기대 효과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시장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장까지 변화시키니까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국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게 된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시장 진입이 되게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시장을 조율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가속화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그럼 전반적인 가격 인하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경제 거래 비용 절감되고 경쟁 가속화되고 거래 비용 절감되면 전반적인 가격이 인하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생산 성장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가 효과적인 거죠. 물가 인하가 같이 오는 거고 물가 상승률 억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무역, 여러분들이 직접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수출하던 것들이 아닌 사이버 무역을 활용해서 수출 증대까지 오게 되는 거고, 정보기술산업 종사자 증가로 인해서 고용 창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의 저비용 상거래 실현을 위해서 가격이 인하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면, 이 비즈니스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즉 새로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두 번째로 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맞는 제품이 나올 거고 맞는 서비스가 개발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제품도 이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변모될 거예요. 세 번째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사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될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팔거나 중개하는 중개 산업도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 유통 산업이 장담하는 중개 기능이 급속한 쇠퇴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인력 시장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산업 구조로 전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로 관리비부터 절감이 된다는 거죠. 아예 비용 절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출, 원가, 판매, 마케팅 비용 절감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자, 아예 구매 비용부터 경쟁 시장을 통해서 감소되게 되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재고 운영을 해서 재고 유지비 감소되고, 그리고 정보 교류 확대로 공급자 수요자 간의 정보 교류 확대로 생산 기간 단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상의 중간 매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많이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요구 신속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구조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원가 절감, 판매나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장 개척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오프라인만 거래하던 것들이 만약에 온라인에 판매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 기회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돼요. 기존에 부산만 거래하던 업체가 서울까지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역 경제가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 고객 자체도 기존에 부산 근처에 거래만 하던 것들이 서울까지 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거고 전 세계까지 가는 거죠. 그거에 따라 고객 및 협력사들 간의 협력도 증진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확한 이야기들, 서비스들을 신속하게 서로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부응함으로써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고객한테 엄청나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상거래는 고객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및 협력사들의 관계가 더 증대되고 협력이 증진할수록 나는 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적, 국가적으로도 기대가 되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거였냐면 정보 인프라의 접근이 보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비용이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마약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비싸요?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거죠. 비용이 저렴. 그리고 품질 및 속도가 향상돼야 되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품질 및 속도가 어디 뭐 시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고품질 멀티미디어 입체 영상을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기술 향상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낮은 비용에 해결이 다 돼버렸죠. 그래서 인프라 접근 보장이 됐어요. 두 번째로 보안 체제예요. 보안 체제가 되지 않으면은 거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 시장에. 그런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정보 보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전자거래를 하고 있고요. 거래 정보가 훼손되거나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접근 차단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보안 체계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전자지불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이 전자지불 시스템이 없으면 거래 장사자 간에 만나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지불을 위한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현금과 사용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을 가진 전자화폐 등도 많이 있었고요. 신용카드도 뭐 이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본으로 전자지불 시스템이 완성이 돼버렸고 이게 구축이 되어서 이 비즈니스 성공이 요인이 됐다. 자, 이 비즈니스 시대에서 뭐 돈도 됐고 거래도 더 쉽게 됐고 했는데 물류가 안 됐으면 또 실패했을 거라고. 자, 여러분들이 물품을 샀어요. 이 코인을 줘서 뭐 비트코인을 줘서 제품을 샀는데 제품은 정작 한 달 뒤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살까요? 안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체계가 구축되었냐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배송의 지연, 분실 파손, 배송비 등 이런 것들이 불만은 있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될 수 있는 구축 체계가 되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되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법제도의 개선이에요. 법이 있었냐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가 주문 취소나 환불 요청 시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으면 여기를 계속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막 팔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저작권 보호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돼요. 그런 게 없었다면 법제도 개선이 없었다면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체계 구축이 되게 빨랐어요. 연결해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가상상점에서 상품 검색, 주문이 용이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효과적인 품질 인증 제도가 같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이 비즈니스의 전망을 보신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의 활발한 제휴가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개선되고 있어요. 기존의 시장에 없었던 뭐 타다라든지 지금 이슈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이 채널, 이 포털 그리고 이 비즈니스 변화의 환경을 지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국가 체제 거버넌스 자체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뉴 비즈니스 시장도 도래하고 있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TV, 휴대전화, 카 내비게이션, 가전기구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고 있어서 통신망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이 비즈니스의 전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고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 시장이 어떻게 알아봤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시장이 얼마나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시장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따로 과제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